지호는 세상에서 가장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다. 서울 마포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담임교사로 근무하며 퇴근 후에는 8살 딸 하나와 함께 조용히 시간을 보내는 삶. 특별할 것 없는 하루하루였지만 그에게는 이미 너무 많은 것이 달라져 있었다. 새해 전 아내 수연이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다. 34세의 나이에 암으로 세상을 등졌던 그녀는 지호의 삶에서 가장 큰 구멍을 남기고 떠났다. 그리고 그 구멍은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메워지지 않았다. 그날 오후 주말 수업을 마친 지호는 하나의 손을 잡고 홍대 쪽으로 향했다. 오랜만에 둘만의 외식을 하기로 한 날이었다. 맛집 검색을 통해 찾은 작은 분식집, SNS에서 유명하다는 이유만으로 선택한 곳이었다. 평소 같으면 피곤해서 그냥 집밥을 먹었겠지만 오늘은 조금 다르게 보내고 싶었다. 수연이 생전에 자주 하던 말, 하나는 예쁜 거, 맛있는 거 많이 보여줘야 해가 떠올랐기 때문이었다. 가게 안은 생각보다 북적거렸고 둘은 벽 쪽 구석자리에 자리를 잡았다. 메뉴를 고르고 음식을 기다리는 평범한 시간이 흐르고 있었다. 하나는 책가방에서 스티커북을 꺼내 들고 놀다가 갑자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빠, 저 언니, 엄마랑 똑같이 생겼어. 지호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가슴 한 뼘이 얼어붙는 듯한 기분이 스쳤다. 그 말은 처음 듣는 말이 아니었다. 하나는 종종 TV에서 누군가를 보며 엄마 닮았어라고 말하곤 했지만 그건 늘 어설픈 닮음이었다. 그러나 이번엔 달랐다. 하나의 목소리에 묘한 단호함이 있었다. 결국 그는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다. 그리고 시간을 잃었다. 주방 쪽에서 서빙을 하던 젊은 여성. 긴 머리, 또렷한 이목구비, 가벼운 웃음. 어디선가 본 듯한, 아니 너무도 익숙한 얼굴이었다. 처음 보는 사람이 분명한데 마치 오랜 기억에서 튀어나온 듯한 인상이었다. 그는 그 여자의 얼굴에서 수연을 보았다. 단순한 유사함이 아니었다. 수연이 생전에 가졌던 특유의 진중함과 슬픔이 동시에 담긴 눈빛까지 그대로였다. 지호는 숨을 크게 들이켰다. 가슴 한가운데서 두근거림과 함께 식은 기운이 밀려왔다. 이건 단순한 착각일까? 아니면? 그는 애써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았다. 머릿속에 수연의 마지막 날이 떠올랐다. 병원 침대에서 말없이 그를 바라보던 눈, 작게 웃으며 마지막 인사를 전하던 표정. 그날 이후 그는 사랑을 말하는 법도 그리움을 말하는 법도 잊었다. 하지만 지금 이 낯선 가게에서 그가 잊었다고 믿었던 모든 감정이 되살아나고 있었다. 하나는 다시 물었다. 진짜 엄마야? 지호는 대답하지 못했다. 아니라고 말할 수는 있었지만 그 말을 내뱉는 순간 모든 게 부정될까 두려웠다. 그 여자는 이따금 그들을 바라보았다. 눈이 마주칠 때마다 가볍게 웃었고 그 웃음이 너무 닮아서 마음이 무너졌다. 지호는 자신을 다그치기 시작했다. 단순한 우연일 뿐이다. 세상엔 닮은 사람도 많다. 이건 그저 감정이 만든 착각이다. 그렇게 생각하려 했다. 하지만 생각은 감정을 눌러주지 않았다. 도리어 감정은 점점 커져만 갔다. 그는 머릿속으로 수없이 질문을 던졌다. 저 여자의 이름은 무엇일까? 몇 살일까? 수연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 혹시 가족? 혹시 자매? 말도 안 되는 생각이 꼬리를 물었다. 그런 질문을 하는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지만 동시에 무시할 수 없었다. 가게 안의 소음은 점점 멀어졌다. 사람들의 대화, 주문받는 목소리, 음악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듯했다. 그의 귀에는 오직 하나의 목소리만 들리는 듯했다. 아빠, 엄마 닮았어. 지호는 마음속에서 결정적인 어떤 것을 느꼈다. 그냥 지나칠 수는 없다. 지금 이 순간을 넘기면 그는 평생 그 여자의 얼굴을 떠올리며 만약에라는 말로 스스로를 괴롭힐지도 모른다. 그는 더는 그런 후회를 견딜 수 없었다. 지호는 천천히 눈을 떴다. 그리고 다시 그 여자를 바라보았다.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머금고 서빙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전혀 모르겠지만 이쪽 테이블에서는 세 사람이 아닌 네 사람이 앉아있는 듯한 착각이 들었다. 수연이 바로 옆에 있는 듯한 착각. 그리고 그 착각은 너무도 현실처럼 느껴졌다. 그날의 저녁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평범하게 시작된 외식은 지호의 인생에서 가장 비범한 하루가 되어가고 있었다. 무엇인가가 시작되고 있었다. 그는 아직 그게 무엇인지는 몰랐지만 단 하나는 확신할 수 있었다. 그녀는 단순히 닮은 사람이 아니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 무언가 더 깊은 의미를 품은 사건이었다. 지호는 며칠을 망설이다가 다시 식당을 찾았다. 이번엔 일부러 하나와 함께였다.
아이가 옆에 있으면 덜 부담스러울 것 같다. 유진은 그들을 기억하고 있었고 약간 놀란 표정으로 인사를 건넸다. 하나는 반갑게 웃으며 유진을 바라보았고 지호는 대화를 이어가기 위해 조심스럽게 말했다. 유진은 잠깐 눈을 피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쉬는 시간이 곧 다가오니 그때 얘기해도 괜찮다고 했다. 지호는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며 식사를 주문했다. 하나는 마치 오랜만에 만난 친척을 본 듯 유진을 계속 바라보았고 지호는 마음을 가다듬었다. 이 모든 상황이 현실인지 아니면 오랜 슬픔이 만들어낸 환영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다. 유진과 마주 앉은 순간 지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아내 수연이 3년 전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설명했고 유진을 처음 봤을 때 그녀가 떠올랐다고 털어놓았다. 외모, 말투, 나이, 생일까지 같다고 했다. 유진은 당황한 듯 조용히 대답했다. 자신은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고 살아온 인생에서 혈연에 대해 이야기할 기회조차 없었다고 했다. 하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엄마랑 닮았다고 한 게 진짜라고. 유진은 아이의 눈빛을 바라보다가 작게 웃었다. 그러곤 갑자기 멍하니 생각에 잠겼다. 지호는 유진에게 어디서 태어났는지 물었다. 그녀는 대답을 망설이다가 출생 신고 자체가 보육원에서 이루어졌다고 했다. 태어난 병원도 모르고 부모에 대한 정보도 없었다. 단지 출생일은 1992년 4월 12일로 되어 있었고 이름은 보육원에서 지어준 거라 들었다고 했다. 그 날짜는 수연의 생일과 정확히 같았다. 지호는 속으로 숨을 삼켰다. 우연이라기엔 너무 많았다. 유진은 고개를 들어 말했다. 자신이 누구인지, 왜 혼자였는지 늘 궁금했지만 어릴 때는 그런 질문이 허용되지 않았다고. 커서도 생계를 위해 바쁘게 살다 보니 진짜 가족이 있을 수 있다는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었다고 했다. 지호는 아내가 생전에 했던 말을 떠올렸다. 수연은 늘 말했다. 왠지 누군가가 어딘가에 있을 것 같아. 내 마음 어딘가가 늘 비어있는 이유가 그것 같아. 그 말이 이 상황과 정확히 겹쳐졌다. 하나는 갑자기 물었다. 유진이 엄마의 언니일 수도 있냐고. 유진은 당황했지만 진지하게 반응했다. 언니나 동생이라는 개념이 낯설다고 했다. 늘 혼자였고 누군가에게 그런 호칭을 붙여본 적이 없다고 했다. 지호는 유진에게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혹시라도 가능성이 있다면 DNA 검사를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유진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러다 작게 웃으며 말했다. 혹시라도 그런 결과가 나온다면 삶이 완전히 달라질 것 같다고. 하지만 틀리다면 다시 혼자가 될까봐 무섭다고도 했다. 지호는 천천히 대답했다. 어떤 결과가 나와도 지금처럼 함께 할 수 있다고. 유진은 잠시 조용히 있었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하늘에서 떨어진 듯한 가족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쩌면 진짜 그런 인연일지도 모르겠다고 했다. 지호는 보건소에서 받을 수 있는 유전자 검사 안내서를 보여주며 시간이 괜찮을 때 같이 가자고 제안했다. 유진은 다음 주 화요일이 휴무라고 말했다. 하나는 옆에서 박수를 쳤고 유진은 그 모습을 보며 웃었다. 그날 저녁 지호는 집으로 돌아와 수연의 사진들을 다시 꺼냈다. 한 장 한 장 넘기며 유진의 얼굴과 겹쳐보았다.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왔다. 수연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그녀의 일부는 세상 어딘가에 남아 있었던 걸까? 유진은 그날 밤 혼자 집으로 돌아가 생각에 잠겼다. 보육원 시절 이름도 얼굴도 기억나지 않는 여자아이와 손을 잡고 있었던 오래된 꿈. 그 아이가 혹시 수연이었을까? 지호는 잠들기 전까지 침대 옆에 놓인 사진 한 장을 오래도록 바라봤다. 수연의 미소는 여전히 따뜻했고 그 미소는 오늘 식당에서 다시 나타났다. 그는 확신했다. 다음 주 화요일 모든 퍼즐 조각이 조금은 맞춰질지도 모른다는 것을. 화요일 아침 지호는 하나의 손을 잡고 집을 나섰다. 유진과 만나기로 한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마음이 점점 조여왔다. 연락은 몇 번 오갔지만 막상 얼굴을 마주하는 순간이 다가오자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긴장이 느껴졌다. 보건소 앞에서 유진을 만났을 때 그녀는 말이 없었다. 서로 짧게 인사를 나누고 안내 데스크로 향했다. 절차는 단순했다. 서류를 작성하고 채취 동의를 마친 뒤 간단한 설명을 들었다. 검사는 생각보다 빠르게 끝났다. 기다리는 시간 동안 셋은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겼다. 하나는 핫초코를 마시며 수첩에 그림을 그렸고 유진은 컵을 들고 입을 떼지 못했다. 지호는 유진에게 조용히 물었다. 혹시 어릴 때 누군가와 떨어진 기억이 있는지.
유진은 기억이 불분명하다고 했다. 4~5살 무렵 짧은 시간 다른 아이와 같은 방을 썼던 일이 떠오르긴 했지만 얼굴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그 아이가 여자였는지 이름이 무엇이었는지도 가물가물하다고 했다. 단지 밤마다 같이 자던 손의 온도와 함께 노래를 불렀던 기억만이 흐릿하게 남아 있었다고 했다. 지호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속으로 혼잣말을 했다. 수연도 똑같은 말을 했었다. 어린 시절 누군가와 잠깐 함께 지냈고 늘 그 아이를 그리워했다고. 이름은 몰라도 자신을 부르던 그 아이의 목소리는 평생 잊히지 않았다고 했다. 서로 전혀 알지 못한 채 자란 두 사람이 같은 기억을 공유하고 있었다. 지호는 더 이상 우연이라고 믿을 수 없었다. 하나는 카페 유리창을 손가락으로 두드리며 말했다. 유진 이모랑 놀러 가고 싶다고. 유진은 아이의 순수한 말에 잠시 멍해졌다가 그제야 웃음을 지었다. 그날 오후 유진은 지호의 제안으로 잠깐 집에 들렀다. 수연이 남긴 물건들을 보여주고 싶었다. 집 안에는 수연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책장에 꽂힌 책들, 직접 만든 앨범, 손글씨가 적힌 메모지. 지호는 조심스럽게 사진 몇 장을 유진에게 보여주었다. 수연의 중학교 졸업사진, 고등학교 수학여행 때 찍힌 사진, 20살 무렵 친구들과 웃고 있는 사진. 유진은 한 장 한 장 넘기며 눈을 떼지 못했다. 사진 속 수연의 얼굴은 낯설면서도 익숙했다. 마치 오랜만에 거울을 보는 기분이었다. 지호는 유진에게 물었다. 혹시 자신의 어릴 적 사진은 없는지. 유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보육원이 여러 번 이전을 하면서 사진들이 대부분 사라졌다고. 처음 입소했을 때 찍힌 증명사진이 있었지만 그것도 오래전 유실되었다고 했다. 수연 역시 어릴 적 사진이 거의 없었다. 유치원 시절 사진 몇 장뿐이었다. 하나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말했다. 닮은 게 너무 많다고. 목소리, 웃는 얼굴, 눈 모양까지 똑같다고 했다. 지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날부터 결과가 나올 때까지 며칠을 기다려야 했다. 지호는 수업 준비를 하면서도 집중이 되지 않았다. 유진도 연락이 뜸해졌다.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가려 애썼지만 머릿속엔 온통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유진은 야간 알바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휴대폰만 들여다보았다. 결과는 언제쯤 나올까? 만약 진짜라면 무엇이 바뀔까? 아니면 그냥 착각이었다면 또 혼자가 되는 건 아닐까? 지호는 하나가 잠든 밤 소파에 앉아 수연의 일기를 다시 읽었다. 언젠가 수연이 남긴 문장이 있었다. 나는 혼자였지만 늘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랬다. 그 문장을 다시 읽는 순간 지호는 눈을 감았다. 기다림이 끝날 수 있을까? 그 주 금요일 보건소에서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다. DNA 검사 결과가 준비되었다는 알림이었다. 지호는 메시지를 유진에게 전송했다. 그는 별다른 말 없이 단 하나만 보냈다. 받았어요. 그리고 잠시 후 유진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같이 가달라고. 혼자서는 열어볼 수 없을 것 같다고. 지호는 알겠다고 답했고 다음 날 오전 10시에 보건소 앞에서 만나기로 했다. 전날 밤 세 사람은 각자의 공간에서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모두가 같은 질문을 반복하고 있었다. 만약이란 가정이 현실이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토요일 아침 지호는 예정된 시간보다 일찍 도착했다. 유진은 약속 시간에 맞춰 조용히 나타났다. 서로 많은 말을 나누진 않았고 인사를 건넨 뒤 함께 보건소로 들어갔다. 접수 창구에서 본인 확인을 하고 봉투를 건네받았다. 그 안에는 단 한 장의 결과지가 들어있었다. 복도 한쪽 벤치에 앉은 두 사람 사이로 정적이 흘렀다. 유진은 봉투를 바라보다가 지호를 쳐다보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대신 읽어줄 수 있냐고. 지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봉투를 열었다. 천천히 종이를 꺼내어 문장을 따라 내려갔다. 그 순간 가슴속에서 무언가 무너지는 동시에 다시 세워지는 듯한 감정이 몰려왔다. 그는 짧게 말했다. 자매예요. 유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눈을 감은 채 그대로 고개를 떨구었다. 긴 침묵 끝에 입술 사이로 작은 숨소리가 새어나왔다. 지호는 그 순간 수연이 곁에 있는 것 같은 착각에 빠졌다. 그녀가 살아있었다면 바로 이런 장면을 보고 웃었을 거라고 생각했다. 유진은 숨을 들이쉬며 말했다. 자매라는 단어를 직접 들어본 게 처음이라고.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이 이렇게 낯설 줄 몰랐다고 했다. 지호는 그녀의 옆에 앉아 조용히 대답했다.
수연은 늘 누군가를 찾고 있었다고. 어릴 때 잃어버린 언니나 동생이 있다고 확신하진 않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늘 비어 있었다고 말했었다고. 유진은 눈을 감은 채 그 말을 가만히 새겼다. 결과지를 다시 봉투에 넣으며 지호는 말했다. 증거가 없었어도 이미 알았던 것 같다고. 눈빛도 말투도 심지어 웃는 순간까지 너무 닮았다고. 유진은 작게 웃으며 말했다.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고 살아온 시간들이 이제야 조금은 설명되는 것 같다고. 어린 시절 내내 느껴온 결핍이 단순한 상실이 아니라 무언가를 놓친 감각이었다고 했다. 그녀는 지호에게 물었다. 수연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고 싶다고. 지호는 집에 가자고 했다. 수연이 남긴 것들을 보여주고 싶다고. 그날 오후 유진은 처음으로 수연의 집에 발을 들였다. 집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거실 한켠에는 수연의 사진이 놓여 있었다. 사진 속 수연은 웃고 있었고 유진은 사진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보았다. 자신과 닮았다는 사실이 이제는 단순한 외모의 문제가 아니었다. 지호는 거실 서랍에서 앨범을 꺼내 유진에게 건넸다. 그 속에는 수연의 유년 시절부터 결혼 전까지의 삶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유진은 한 장 한 장 넘기며 묘한 감정에 휩싸였다. 수연이 살아온 시간은 자신의 것과 너무 달랐지만 어쩐지 그 장면이 낯설지 않았다. 수연이 아이를 처음 안았던 사진 앞에선 오래 머물렀다. 하나를 바라보는 표정 속에 자신이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온기가 담겨 있었다. 유진은 말했다. 자신도 저런 표정을 지어본 적이 있을까? 누군가에게 그렇게 따뜻하게 바라본 적이 있었을까? 지호는 말했다. 수연은 자신이 어릴 때부터 따뜻함을 잃지 않았다고. 늘 누군가를 감싸 안으려 했고 사랑받기보다 사랑하려 했다고. 유진은 그 말을 들으며 사진 한 장을 가리켰다. 그 속에 수연은 고등학생 시절 교복을 입고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표정이 문득 거울 속 자신의 모습과 겹쳤다. 하나는 방에서 조용히 나와 유진 옆에 앉았다. 그리고 말했다. 이제 이모 생긴 거야? 유진은 아무 말 없이 아이를 바라보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지호는 그 모습을 보며 눈을 감았다. 수연이 남긴 빈자리가 조금씩 메워지고 있었다. 그날 저녁, 셋은 식탁에 둘러앉아 간단한 저녁을 함께했다. 대화는 많지 않았지만 말없이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되었다. 유진은 돌아가기 전 거실에 놓인 작은 상자를 바라보았다. 지호가 열어보라고 했다. 그 안에는 수연이 남긴 소지품들이 있었다. 손때 묻은 메모지, 반지 하나, 오래된 손편지. 유진은 조심스럽게 편지를 펼쳐 읽기 시작했다. 그 편지에는 수연이 가족을 그리워하며 쓴 말들이 담겨 있었다. 어딘가에 나와 같은 얼굴을 가진 누군가가 있을지도 몰라. 그 사람이 행복하길 바래. 언젠가 만날 수 있다면 그저 안아주고 싶어. 유진은 조용히 접어 다시 상자에 넣었다. 그 순간 눈물이 흐르진 않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풀려나가는 느낌이 들었다. 지호는 유진에게 말했다. 이 집은 언제든지 열려 있다고. 수연이 남긴 공간은 너를 위한 공간이기도 하다고. 유진은 작게 웃었다. 어색했지만 따뜻했다. 하나는 이불을 덮으며 조용히 말했다. 이모, 우리 집에 자고 가면 안 돼? 유진은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유진은 처음으로 자신이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름이 불려지고 자리를 내어주고 함께 숨쉬는 공간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인지 처음 알았다. 잠들기 전 그녀는 휴대폰에 저장된 수연의 사진을 다시 꺼내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나도 이제 누군가의 가족이야. 유진은 다음날 출근하지 않았다. 갑작스러운 감기라고 핑계를 댔지만 사실은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았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채 그녀는 거실 한복판에 앉아 수연의 편지를 수십 번 되풀이해 읽었다. 누군가의 그리움 속에 존재했던 자신이라는 사실이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수연이 자신을 기억하고 있었다면 어땠을까? 그리워했던 사람이 자신이란 걸 알았다면 얼마나 달라졌을까? 그런 상상만으로도 숨이 막혔다. 보육원에서 자라온 기억은 늘 불확실했다. 이름, 나이, 출생지까지 모든 게 누군가가 정해준 대로였고 아무도 설명해주지 않았다. 누구도 자신에게 가족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적이 없었고 유진 역시 그 단어에 익숙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다. 지호가 말한 것처럼 자신이 어디서 왔든 지금은 누군가의 가족이라는 사실만으로 세상이 달리 보였다. 하나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이모, 오늘 유치원에서 그림 그렸어. 나중에 보여줄게. 짧은 문장 안에 담긴 따뜻함이 유진의 가슴을 묵직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답장을 보내지 못했다. 아이의 순수함 앞에서 괜히 무거운 말을 남길까 두려웠다. 대신 지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통화음이 몇 번 울린 후 그가 받았다. 유진은 말없이 숨을 고르다 말했다. 혹시 수연이 생전에 친자매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한 번이라도 했어요? 지호는 조용히 대답했다. 수연은 늘 그런 얘기를 했다고. 어릴 적 자신과 똑같이 생긴 아이를 본 적이 있었고 그 기억이 지워지지 않는다고. 그 말을 들은 순간 유진은 짧게 숨을 들이켰다. 어릴 적 보육원에서 함께 자던 아이, 이름도 기억나지 않지만 꼭 껴안고 자던 따뜻한 기억. 그 아이가 수연이었는지 확신할 수 없지만 만약 그렇다면 모든 게 설명이 되었다. 그리고 그 순간 하나의 기억이 또렷하게 떠올랐다. 어릴 적 큰 소란이 있던 어느 날 밤 누군가 울면서 보육원을 떠났고 이후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유진은 며칠을 울었지만 누구도 설명해주지 않았다. 어른들은 항상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지만 유진에게는 세상의 끝처럼 느껴졌었다. 그 아이가 수연이었다면. 유진은 수화기 너머의 지호에게 물었다. 수연이 언제쯤 보육원을 나왔다고 했는지. 지호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다. 6살쯤 갑작스럽게 다른 시로 전출됐다고.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유진은 입술을 깨물며 말했다. 그때 그 아이 기억나요. 같이 자던 아이였어요. 제 손을 꼭 잡고 자던 아이. 지호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말했다. 수연이 그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어린 시절 매일 밤 손을 잡고 자던 동생이 있었다고. 이름도 모르지만 그 아이만큼은 절대 잊을 수 없다고. 유진은 눈을 감았다. 마음속 어딘가가 조용히 무너지는 느낌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근데 왜 이렇게 늦게 만난 걸까요? 지호는 대답하지 못했다. 세상은 항상 타이밍을 주지 않는다. 때론 아무리 노력해도 엇갈리고 때론 아무런 예고 없이 이어진다. 유진은 그날 밤 지호의 말이 떠올랐다. 수연이 늘 누군가를 기다렸어요. 이름도 얼굴도 기억나지 않지만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는 누군가. 그 누군가가 자신이었다는 사실이 무겁게 다가왔다.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사진 액자를 바라보았다. 수연이 하나를 안고 웃고 있는 사진. 그 웃음 속에 자신도 담겨 있었던 걸까? 유진은 처음으로 자신이 잃어버렸던 시간들을 마주했다. 혼자였다고 믿었던 순간들, 외롭다고 생각했던 날들. 사실은 누군가도 같은 슬픔 속에 있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았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수연을 대신해, 아니 수연과 이어진 그 마음을 안고 앞으로 걸어가겠다고. 그 다음 날 아침 유진은 알바 사직서를 냈다. 지호와의 대화 후 그녀는 깨달았다. 이제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고. 단절된 삶이 아니라 연결된 삶. 그녀는 어린이집 교사 과정 수업을 다시 등록했고 자격증 시험 준비를 다시 시작했다. 점심 무렵 하나가 다시 문자를 보냈다. 이모, 다음 주에 소풍 가는데 같이 가면 안 돼? 유진은 이번엔 망설이지 않고 답장을 보냈다. 그럼 같이 가자. 그리고 휴대폰 앨범을 열어 수연과 닮은 자신의 얼굴을 다시 바라보았다. 비로소 처음으로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았다. 유진은 소풍 당일 아침 일찍 일어났다. 하나가 문자를 보내 다시 확인한 시간은 오전 10시. 장소는 여의도 한강공원 근처였다. 전날 밤 가방을 미리 챙겨놓았지만 잠을 설쳐 피곤함이 남아 있었다. 그러나 마음은 이상하게도 가볍고 단단했다. 현장에 도착하니 지호와 하나가 먼저 와 있었다. 하나는 유진을 보자마자 달려와 반가워했고 지호는 조용히 인사했다. 특별한 말은 없었지만 서로의 눈빛에 익숙함이 있었다. 소풍은 어린이집 전체 행사로 진행되었고 보호자 동반 참여가 가능했다. 유진은 처음엔 조금 어색했지만 이내 아이들과 섞여 자연스럽게 활동에 참여했다. 하나는 계속 유진의 손을 붙잡고 다녔고 아이들 사이에서 하나 이모로 불리기 시작했다. 중간에 진행된 그림 그리기 시간. 하나는 유진과 함께 앉아 바닥에 앉았다. 주제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었다. 하나는 색연필을 꺼내들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 유진은 조용히 옆에서 지켜보았다. 그림 속에는 세 사람이 있었다. 하나, 아빠, 그리고 자신. 그림 위에 하나는 우리 가족이라고 적었다. 유진은 말없이 그 문장을 바라보았다. 가족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따뜻하게 들린 적이 없었다. 그 단어가 마침내 자신의 것이 된 듯한 느낌이 들었다.
행사가 끝난 후 셋은 근처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다. 하나는 잔뜩 신이 나 있었고 지호는 차분하게 대화를 이어갔다. 유진은 소풍이 이렇게 감정적으로 힘들 줄 몰랐다고 했다.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일이 즐겁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오랜 결핍이 드러나는 느낌이었다고. 지호는 그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수연도 교사였지만 늘 아이들과 함께 있으면서도 자신 안의 외로움을 감추기 어려워했다고 했다. 유진은 그제서야 알게 되었다. 자신이 느꼈던 그 막연한 공허함은 결코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음을. 수연도 같은 결을 지닌 사람이었다는 걸. 그날 저녁, 지호는 유진에게 제안했다. 다음 주 주말 수연의 납골당에 함께 가보지 않겠냐고. 유진은 망설이지 않고 수락했다. 일주일 후 셋은 경기도 외곽에 위치한 납골당을 찾았다. 지호가 직접 준비한 꽃다발과 하나가 쓴 편지를 유진에게 건넸다. 유진은 조심스럽게 수연의 이름이 새겨진 납골함 앞에 섰다. 말없이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인사를 건넸다. 한참을 서 있다가 유진은 속으로 조용히 말을 걸었다. 수연아, 나야. 늦어서 미안해. 그래도 이제 왔어. 그 말 한마디에 마음속 깊은 죄책감이 밀려왔다. 왜 더 일찍 오지 못했는지, 왜 그렇게 오랜 시간 서로를 모르고 살아왔는지. 하지만 누구의 잘못도 아닌 걸 알기에 그녀는 입술을 꾹 다물었다. 지호는 유진 옆에 서서 말했다. 수연이 생전에 언젠가 꼭 자매를 만날 거라고 했다고. 가족이란 형태는 없어도 마음속으로는 언제나 누군가를 부르고 있었다고. 유진은 그 말을 듣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자신 역시 늘 무언가를 기다렸다는 걸 부정할 수 없었다. 이름을 몰랐고 얼굴도 떠오르지 않았지만 늘 누군가 있었다는 감각은 지워지지 않았다. 납골당을 나오는 길, 하나가 유진의 손을 꼭 잡았다. 그리고 말했다. 이모, 이제 우리 엄마 만났으니까 슬퍼하지 않아도 돼. 유진은 아이를 바라보았다. 그렇게 어린 나이에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놀랍고 아렸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호는 말했다. 오늘 하루 유진이 함께 해줘서 고맙다고. 유진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함께 해야 할 사람이었을 뿐이라고. 며칠 후 유진은 하나의 어린이집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하나가 가족에 대해 쓴 글에서 이모는 하늘에서 온 가족이라고 썼다고. 그 문장을 듣는 순간 유진은 마음 깊은 곳에서 이상한 감정이 올라오는 걸 느꼈다. 어쩌면 수연이 정말 하늘에서 그녀를 보낸 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그날 밤 일기를 썼다. 나에겐 언니가 있었다. 내 이름도 기억 못하던 언니. 하지만 마음은 기억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나도 누군가의 언니가 되고 싶다. 누군가에게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다. 그날 이후 유진은 매주 주말마다 하나와 함께 시간을 보냈다. 도서관, 영화관, 박물관, 그리고 공원. 하나는 점점 더 유진에게 의지했고 지호는 그런 둘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어느 날 밤 하나가 잠든 후 유진은 조용히 말했다. 지호 씨, 저 여기서 살아도 될까요? 지호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이 집은 원래 수연이와 당신의 집이에요. 유진은 처음으로 마음 놓고 눈을 감았다. 어디에도 속하지 않았던 지난날이 드디어 한 곳에 닿은 것 같았다. 유진은 그날 이후로 지호의 집에서 머물기 시작했다. 처음 며칠은 조심스러웠다. 자신의 물건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어느 타이밍에 말을 걸어야 할지 망설였다. 하지만 하나는 전혀 거리낌이 없었다. 매일 아침 유진의 방으로 찾아와 이불을 들추고 저녁이면 손을 잡고 자려고 했다. 지호도 달라졌다. 늘 조용했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퇴근 후 자연스럽게 세 사람이 함께 식탁에 앉았다. 식사 중간중간 수연의 옛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고 하나는 엄마에 대해 기억나는 장면을 끊임없이 떠올렸다. 유진은 그럴 때마다 경청했고 묻지 않아도 마음속에 새겼다. 한 달쯤 지났을 무렵 하나가 학교 숙제로 가족 앨범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유진은 함께 앨범을 꾸미기로 했다. 오래된 사진을 꺼내고 새로 찍은 사진도 인화해 붙였다. 수연의 사진은 첫 장에 배치했고 그 옆에 유진과 하나가 함께 찍은 사진을 붙였다. 하나는 그 밑에 손글씨로 적었다. 엄마, 이모랑 나 우리 잘 지내고 있어. 그 문장을 본 순간 유진은 숨이 막혔다. 어떤 말보다 그 한 줄이 더 깊게 마음을 찔렀다. 자신이 수연의 자리를 대신할 수는 없지만 그 빈자리에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다. 며칠 후 유진은 지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수연의 대학 친구 중에 연락이 닿는 사람이 있는지.
수연이 어떤 사람들과 어울렸는지 더 알고 싶었다. 지호는 잠시 생각하다가 노트북을 열었다. 수연이 생전에 관리하던 블로그가 아직 남아 있었고 거기에 친구들과 찍은 사진이 여러 장 있었다. 유진은 그 사진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며 화면 속 수연의 표정과 말풍선을 따라 읽었다. 그녀가 살아온 삶의 결은 생각보다 풍성하고 단단했다. 웃고 고민하고 사랑했던 사람의 흔적이 글 사이에 또렷이 남아 있었다. 지호는 블로그의 댓글 중 자주 등장하던 이름 하나를 가리켰다. 미연. 대학 시절 가장 가까운 친구였다고 했다. 유진은 미연에게 연락하고 싶다고 했다. 망설임도 있었지만 수연을 조금 더 이해하고 싶다는 마음이 컸다. 지호는 연락처를 찾아주었고 미연에게 간단한 소개와 함께 연락을 남겼다. 며칠 후 미연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조용한 목소리로 유진에게 물었다. 혹시 수연이 동생분이세요? 유진은 놀랐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짧게 대답했다. 이제야 알게 됐어요. 미연은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다. 수연이 늘 이야기하던 그 잃어버린 동생이 바로 당신이었던 것 같다고. 자신이 수연 곁에 있었던 시간보다도 그 동생을 그리워하는 시간이 더 길었던 것 같다고 했다. 그날 이후 유진은 미연과 연락을 이어갔다. 수연의 대학 시절 이야기, 연애 초반의 설렘, 지우와 결혼을 결심하게 된 계기까지. 수연은 늘 가족이라는 단어에 민감했다고 했다. 가족이란 말이 나오면 잠깐 멍해지고 그 다음엔 웃으면서도 멀리 바라보곤 했다고. 미연은 마지막으로 말했다. 유진 씨를 만나서 수연이 마음 한켠이 이제야 채워진 것 같아요. 저도 이제야 안심이 돼요. 유진은 그 말을 듣고 전화를 끊은 뒤 수연의 앨범을 꺼내 다시 펼쳤다. 그날 밤 지호는 유진에게 물었다. 이 집이 편하냐고. 유진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여기가 내가 있을 곳 같아요. 지호는 조용히 말했다. 수연도 그랬을 거예요. 그 말에 유진은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밤은 조용했고 그 안에서 처음으로 안정감을 느꼈다. 며칠 후 하나는 학교에서 작성한 가족 소개서를 들고 왔다. 우리 집에는 아빠, 나, 그리고 이모가 살아요. 이모는 엄마의 동생이고 우리 가족이에요. 유진은 그 종이를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보다가 지호에게 말했다. 이 아이는 참 대단하네요. 지호는 작게 웃었다. 수연이도 그랬어요. 그날 밤 유진은 오랜만에 자신을 위한 편지를 썼다. 수신이는 내가 알지 못했던 나. 처음엔 내가 누구인지 몰랐고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믿었어. 그런데 이제는 누군가의 언니이고 이모이고 가족이야. 그 사실만으로도 세상에 단단히 발을 디딜 수 있을 것 같아.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어. 나에게 그리고 수연에게. 편지를 다 쓰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그녀는 불을 끄기 전 수연의 사진을 향해 조용히 인사했다. 잘 자요 언니. 몇 달이 흘렀고 유진의 일상은 어느새 익숙해졌다. 이른 아침 하나와 함께 등교 준비를 하고 지호와 함께 식사를 준비하며 하루를 시작했다. 주말이면 세 사람은 도서관이나 마트에 다녀왔고 저녁이면 거실에 앉아 함께 책을 읽거나 숙제를 봐주었다. 유진은 어린이집 실습도 마무리하며 자격증 시험 준비를 병행했다. 지호는 조용히 응원했고 하나는 매일 응원 메시지를 포스트잇에 적어 유진의 책상에 붙여주었다. 그중 하나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모는 꼭 선생님 될 거예요. 우리만 아는 진짜 슈퍼우먼. 유진은 그 종이를 지갑에 넣고 다녔다. 버스 안, 도서관, 독서실, 어디서든 꺼내보면 다시 힘이 났다. 어느 저녁 지호는 조용히 말했다. 수연의 유품 중 아직 보여주지 않은 게 하나 있다고. 함께 보자고 했다. 작은 상자 하나였다. 오래된 열쇠와 함께 접힌 종이들이 담겨 있었다. 그중 하나는 수연이 생전에 직접 쓴 편지였다. 봉투 겉에는 이름이 적히지 않았지만 열어보자 단번에 알 수 있었다. 나의 언젠가 다시 만날 사람에게로 시작하는 글이었다. 편지 속 수연은 언니나 동생이 있다면 언젠가 이 글을 읽게 되길 바란다고 썼다. 자신은 늘 무언가 부족한 느낌으로 살았지만 그 공백이 누군가를 향한 그리움이라는 걸 깨달았다고. 그리고 마지막 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우리는 서로를 찾고 있었는지도 몰라. 기억하지 못해도 마음은 아마 알고 있었을 거야. 유진은 아무 말 없이 편지를 접었다. 그리고 지호에게 조용히 말했다. 언니가 정말 나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이제 만났으니까 더 이상 잃어버릴 일은 없을 거예요.
며칠 후 수연의 생일이 되었다. 세 사람은 조용히 집에서 작은 케이크를 놓고 생일을 기념했다. 하나는 엄마 생일인데 우리 다 같이 있어줘서 엄마도 기뻐할 거야 라고 말했다. 유진은 촛불을 끄기 전 수연을 향해 마음속으로 말했다. 우리 함께 있어. 너는 내 안에 있고 나는 내 곁에 있어. 그날 밤 지호는 유진에게 말했다. 이 집이 이제 진짜 내 집이 됐으면 해요. 유진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대신 거실 벽에 걸린 수연의 사진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대답했다. 며칠 뒤 유진은 정식으로 자격증을 취득했다. 작은 축하 파티가 열렸고 하나는 색종이로 만든 꽃다발을 건넸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모, 나중에 나 학교 다니면 우리 학교로 오면 안 돼? 유진은 웃으며 대답했다. 그럼 너 있는 데라면 어디든 갈 수 있어. 지호는 묵묵히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날 저녁 그는 유진에게 말했다. 수연 없이 살 수 있을까 많이 두려웠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우리가 같이 있으니까 살아가는 방법을 다시 배우고 있어요. 유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저도 그래요. 누군가와 함께 살아가는 게 처음이에요. 그날 밤 셋은 함께 사진을 찍었다. 수연의 사진 아래에 걸 사진이었다. 며칠 후 유진은 그 사진을 인화해 작은 액자에 넣고 수연의 납골당에 다녀왔다. 사진 뒤에 짧은 메모를 남겼다. 우리 잘 살고 있어요. 안심해도 돼. 그녀는 무겁던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돌아섰다. 누구나 삶에서 어떤 부분은 잃어버리기도 하고 때론 찾지도 못한 채 살아간다. 하지만 때때로 시간이 돌고 돌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서로를 찾아낸다. 그리고 그 만남은 때로 한 사람의 삶 전체를 다시 움직이게 만든다. 유진은 이제 안다. 기억보다 깊은 건 마음이고 가족은 때로 피보다도 더 진하게 이어질 수 있다는 걸. 그녀는 하루를 마무리하며 조용히 적었다. 나는 이제 누군가의 이모이고 동생이고 가족이다. 이 삶은 나에게 돌아왔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관심 가지고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우리가 살아가며 때로는 예상치 못한 인연과 마주하고 그 인연이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잊고 지낸 사람 혹은 한 번도 존재를 알지 못했던 누군가가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앞에 나타날 수도 있고 그 만남이 우리 마음속 빈자리를 따뜻하게 채워줄 수 있다는 사실은 생각만으로도 위로가 됩니다. 또한 가족이라는 의미는 단지 피로 이어진 관계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함께 시간을 나누고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진짜 가족이 되어갑니다. 이런 따뜻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매우 감사했고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관심 덕분에 이 이야기가 더욱 의미 있게 전해졌다고 믿습니다. 저희 채널에 응원의 마음을 보내주시고 싶으시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아래에 오늘 이야기를 들은 소감이나 느낀 점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를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